이번 시간에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근대적 주체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과 청년이라는 단위는 원래 그 전통사회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소외된 집단이었는데 이 근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선 여성을 살펴보자면 정근대 사회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지배층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이 됐죠. 그래서 막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여성 남성에 비해 감정적 지성도 부족하다. 이거는 특히 근대 서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정권 같은 것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유 이런 걸 얘기할 때 여성 남성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대 사회에도 사실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었다. 동아시아 각국이 이 근대에 들어서 여성 교육을 추진할 때도 지향점은 현모양처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여성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교육령을 내세운 걸 보면 여성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 현모양처 길러내는 거다. 이런 걸 지향을 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이 근대에 들어서 여성 교육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었고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녀 취학률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등교육까지는 이제 남녀가 거의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선교사들 중심으로 여학교가 세워졌고 우리가 여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화학당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 표에 보듯이 생각보다 많은 여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이곳에서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주도해서 여학당이 설립이 됐고 또 여성 교육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최고 대학인 북경대 전신에도 여성들이 입학을 하게 되죠. 이러한 여성 교육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교육을 받았고 남성들과 비교해서 학문적인 능력이나 이런 데서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사회에서 취급하는 여성의 위치는 그리고 교육받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옛날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여성관이 근대 들어섰다고 해도 바뀐 건 없었어. 여성 교육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그 교육의 목표라는 게 전통적인 여성을 키워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성관이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받은 여성들의 지향과 충돌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여성 권리 신장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의 지향과 교육받은 여성들의 지향과 전통적 여성상은 충돌했기 때문에 권리 신장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모던 걸이라는 게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도 모던 걸이 등장을 했고요. 일제시대 우리나라에도 이 모던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제시대 모던걸들은 교육을 이전 세대보다 많이 받고 또 경제력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들을 이제 모던걸이라고 부르지. 그 당시 모던걸의 특징은 이제 단발머리 이런 게 이제 큰 특징이었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한계가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당시 우리나라 신여성 모던걸로 불리는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던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감쪽같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고 여기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학생 며느리는 못 써,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잖아. 그러니까 신여성 모던 걸로서의 그런 상황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지속이 되는 거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다시 전통적 여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권리의 신장 노력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교풍회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악습에 맞섰다고 합니다. 이 교풍회라는 단체를 우리가 알아둬야겠어요. 이 기독교 단체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 이 교풍회가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 일부 일처제를 촉진했다. 그 얘기는 남성들이 여러 부인을 뒀다는 이야기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다.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로는 당시에 히라스카 라이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성 잡지를 발간하고 사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잡지가 1916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폐간되었다는 것은 당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 사회나 아니면 지배층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정근대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교육은 예전보다 늘어나서 사회 진출이나 이런 걸 욕망하는 여성들은 늘어났어. 근데 여성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국은 여성 권리 신장 노력의 상징이 뭐가 있냐면 전족 거부입니다. 전족이라고 하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중국이 전통적으로 어린 소녀나 여성의 발을 인위적으로 묶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풍속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발은 미인의 절대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전족을 하게 되면 발이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까 여성이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전족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염이 돼서 여성들이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족은 여성 차별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족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됐고, 또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이 191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문화 운동 이후에 남녀관계나 가족제도 그리고 여성해방 이런 것들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합니다. 191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신해혁명이 1911년에 일어나고 중화민국이 12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성립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만주족 왕조인 청나라도 물러났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왕조만 바꾸는 게, 정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회의 예전의 악습들도 바꿔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일어난 게 신문화 운동이고, 신문화 운동에서 주목한 것은 전적으로 대표되는 여성 차별도 극복해야 될 악습이라고 생각하고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겠죠. 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조선은 우선 이 여성 교육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선언이 자꾸 나타나요. 여권 통문이라고 해서 양반 부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은 바로 단체를 조직하는데 찬양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여권 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관림 여학교를 만들어서 여성 교육을 국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단체인 거지.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이루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찬양의 설명의 밑에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고종은 관림여학교 설립을 약속하였으나 보수 유생층의 반대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여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찬양회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 유센층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단체는 어떤 게 또 있느냐? 여자교육회라는 또 단체가 존재해서 또 여성을 교육해야 되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여권통문이라는 여권선언서가 1898년에 발표가 되고 그 직후에 바로 찬양회가 조직이 되고 여자교육회라는 단체가 1906년에 존재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청년으로 넘어갑시다. 자, 청년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의미가 변화를 해요. 전통사회에서 청년은 그저 젊은이들을 뜻해. 근데 1900년대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 청년이라는 존재들은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고 1900년대 이후의 청년은 근대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백성에게 전한 이상적인 국민이고 개인으로서 확고한 자의식을 가진 근대적인 존재고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집단으로서 통용되기 시작됩니다. 뭔가 새로운 세대고 이전과는 다른 세대고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해 나가는 세대라는 이미지가 이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청년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통사회는 진보라는 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청년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냥 애송이 취급을 받아요. 하지만 1900년대가 되면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걸 배운 세대로서 이 청년이라는 집단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사회의 생명이고 사회의 동력이다. 진취적 기상과 희생적 정신에 충실하고 풍부하다. 조선민족 억만대의 광영을 위해 우리 청년의 고난과 박해, 기여와 추이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라는 거야. 이런 청년의 이미지가 처음 생긴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1900년대 초반 근대의 동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임무를 받은 청년들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줘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들은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 젊은 사람들이겠지. 학지강이라는 청년 잡지를 발간하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주장,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청년들은 그냥 어린 사람이 아니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청년 잡지에도 민족은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우리나라 어떻게 근대화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청년 잡지가 발간이 되고요. 이 청년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신문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청년들도 중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대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는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세대가 된 거라는 거지. 그 이전 세대라면 이렇게 나이가 어린 20대, 30대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나이가 많고 노련한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오히려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 청년들이 사회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지향점을 제시하는 리더가 됐다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문화를 주도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청년들이 사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어. 애초에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근대가 됐으면 사회는 진보하고 새로운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청년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화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천두수라는 사람은 청년들에게 구한다라는 글에서 청년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청년에게 건 기대가 어떤 거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청년은 그저 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일본, 조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여성단체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